김중업의 1964년, 65년 뉴욕 세계박람회 한국관은 서양 현대세계에 표상된 한국의 건축이라는 관점에서 무척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사실 김중업이라는 건축가 개인의 차원에서는 이 뉴욕 박람회 한국관이 아주 비중 있게 논의된 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국의 건축이 국제무대에서 과연 어떻게 표상되어 왔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관점에서는 아마 가장 중요한 건축물의 사례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중업의 한국관은 한국이 스스로의 건축을 서양 현대 세계에 공식적으로 표상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스스로의 건축을 서양 현대 세계에 공식적으로 표상했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한 나라의 건축이 다른 나라나 외부 세계에 이렇게 알려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는 출판물을 통해서 한 나라의 건축이 국제 무대에 알려질 수 있고요. 아니면 해외에 있던 사람들이 그 나라를 방문해서 그 나라의 건축을 보고 다른 나라로 가서 자기 나라로 가서 리포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래에 많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건축 전시회를 통해서 그 나라의 건축을 알릴 수도 있는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실제 건물이 그 국제 무대에 세워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박람회의 국가관이라는 것, 그것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미디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움베르토 에코라는 이탈리아의 학자는 그 국제 박람회의 파빌리온이 전시를 한다는 어떤 실제적인 기능 못지않게 그 나라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실질적 기능과 상징적 기능이 도취된다는 얘기죠. 서로 바뀐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뉴욕 박람회 한국관도 한국의 정체성을 국제무대에 드러낸다는 면에서 무척 중요한 사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이 스스로의 건축을 표상했다라는 말에는 그동안 스스로 주체적으로 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도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893년에 시카고 콜롬비안 엑스포지션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국제 박람회에 한국관을 출품을 했죠. 그리고 1900년 파리 엑스포에서 그 다음으로 한국관을 출품을 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 시카고에 출품했던 한국관은 우리가 이 한국관이라고 보내긴 했지만 커다란 전시관 내에 설치한 조그마한 부스 정도의 퀄리티에 불과했습니다. 1900년도 박람회 한국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엿한 건물을 하나를 지었기 때문에 큰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프랑스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경복궁의 근정전을 모사한 복제한 건물이어서 뭔가 건축가가 창의적으로 그 나라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디자인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요. 또 그리고 그것을 복제한 자체에도 어떤 충분한 고증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이런 면을 두고 봤을 때 김중업 선생이 1960년대에 뉴욕 박람회 설계하고 건축한 한국관은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1962년에 시애틀 박람회도 있었고 그때도 한국관이 나가긴 했지만 그것은 어엿한 건물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고, 이제 64년, 65년에 있었던 뉴욕 박람회 한국관이야말로 한국인 건축가가 스스로의 건축을 어떻게 국제 무대에 표상할까를 고민하면서 디자인한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또 6.25 한국 전쟁을 거치고 뭔가 폐허 위에서 다시 경제를 부흥시키고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 우리가 이제 서가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해 가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그때 바로 이 뉴욕 박람회 한국관이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한 사례이자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사실 뉴욕 세계 박람회는 64년, 65년 그 두 해에 걸쳐서 있었지만 그 이전에도
뉴욕 박람회가 있었어요. 1939년에 바로 같은 사이트에서 그 맨하탄 옆에 롱아일랜드라고 있는데 거기 플러싱 메도 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박람회장이 되어서 1939년도에 박람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 60년대에 또 다시 같은 곳에서 박람회가 있게 되었고, 지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한국관의 위치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박람회의 모토는 확장되는 우주와 작아지는 지구 가운데 인간이 이루어낸 성취,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1950년대 말부터 굉장히 그 소련과 미국 사이의 우주 개발 경쟁이 본격화됐죠. 그러면서 서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우주선을 보내고 나아가서 인간이 처음으로 달에 발을 내딛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쭉 걸쳐서 쭉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인데,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 박람회는 뭔가 그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그 파빌리언이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들의 국가관은 여전히 그 나라의 전통이나 문화를 어떻게 박람회 그 국가관에 표상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심을 했었고, 우리 한국관 역시도 그러한 흐름 속에 있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중업 선생이 이제 도면을 들고 그 뉴욕 박람회 본부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에 도면을 들고 있는데, 이때가 1963년도 6월이에요. 한 달 후에 박람회 한국관 기공식이 있습니다. 그때 김중업 선생이 지금 들고 있는 그 도면은 아마 기공식의 바탕이 되는 그 초기의 안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사진 뒷면에 보면 김중업 선생이 그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63년 6월에 서울을 떠나서 동경을 거쳐서 여러 미국의 도시를 거쳐 뉴욕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박람회 본부에서 설계도를 이제 뭐 건네고 이 설계를 위해서 논의를 하고 했겠죠. 그 앞에서 이제 사진을 찍게 되는 과정을 뒤에 메모로 적어 놓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라는 게 뭐 한 번 딱 해가지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치게 되죠. 아마 처음 스케치부터 여러 아이디어 구상 끝에 이 기공식 당시의 초기 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데 이 초기 안도 이제 몇 번의 이 수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기공식 당시 안으로 추정되는 안이 있고요. 여기 1층 평면, 2층 평면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면도도 있고, 그 다음 지금 보시는 외부 투시도는 공식적으로 기공식을 하면서 뉴욕 박람회 본부에서 책자를 내게 되는데, 그 기공식 책자에 실린 그림입니다. 김중업의 한국관은 두 동의 건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오른쪽 그림은 주 전시관이죠. 곡선형의 벽을 갖는 자유로운 형태의 아주 모던한 디자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물이 코리아 하우스라고 명명된 식당 건물입니다. 이 코리아 하우스는 딱 그 지붕의 모습에서 특징이 지어지는데요. 3호 지붕으로 돼 있고 경사 지붕이죠. 그리고 그 지붕의 선이 곡선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코리아 하우스라는 식당 건물은 한국의 전통 지붕의 모티브를 바탕으로 설계한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공식 책자에도 적고 있지만, 이 한국관은 아주 모던한 근대적인 디자인의, 현대적인 디자인의 전시관과 전통의 모티브를 바탕으로 한 이 식당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구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공식의 바탕을 둔 초기안은 아까 보여드렸던 1, 2층 평면도나 단면도, 그리고 외부 투시도를 통해서 우리가 특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두 동의 건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자유로운 곡선과 형태의 전시관과 전통 모티브의 바탕을 둔 식당 건물은 서로 이렇게 잘 공존을 하고 있고, 서로가 물리적으로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1층에서 서로 통하는 통로가 있고요. 또 2층 전시관의 메자닌 플로어라고 할까요? 중 2층 레벨에서 식당에 2층 데크로 연결하는 통로가 있고요. 또 바깥으로 보면 식당의 2층 데크에서 자연스럽게 경사로가, 곡선형의 경사로가 내려와서 전시관의 출구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게 그 사이에 다보탑을 복제한
다보탑 건물이 서 있다는 사실이죠. 이 건물 그대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요. 중간에 또 이 디자인이 변경이 살짝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시관, 곡선형의 전시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흥미로운 연상작용이 하나 있게 되는데요. 그 곡선형의 건물이 1939년 뉴욕 박람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의 사례였던 알바 알토라는 핀란드 건축가의 핀란드관의 곡선형을 연상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바 알토라는 건축가도 이제 근대 건축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축가이고, 또 김중업 선생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알토가 39년 뉴욕 박람회 핀란드관을 설계할 때 외부 조건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다란 박스 형태의 건물이 핀란드관으로 주어졌고, 알토가 할 수 있는 것은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이었어요. 근데 알토는 그 인테리어를 굉장히 물결치는 곡선형의 벽면을 여러 겹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전시 면적을 늘리면서 유용한 그런 핀란드관을 설계를 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60년대의 뉴욕 박람회에서 김중업의 디자인이 그 물결치는 곡선형의 벽면과 공간을 통해서 알바 알토의 핀란드관을 연상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것보다 또 더 강력한 어떤 영향관계랄까, 영감을 준 것은 아무래도 김중업이 르꼬르비지에라는 세계적인 건축가의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험에서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꼬르비지에 사무실에서 김중업 선생이 견습했던 건 우리나라 현대 건축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고, 우리나라의 현대 건축이 세계 모더니즘과 세계 현대 건축의 흐름과 연계를 맺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건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고요. 김중업 선생은 꼬르비지에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경력으로 말미암아서 한국에서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됐죠. 이 롱샹 성당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형태라든가 벽면의 특성, 또 한쪽 벽과 사이에서 오프닝이 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데, 이 한국관의 주출입구가 있는 쪽에 이 벽의 단면이라든가 그 오프닝도 롱샹 성당의 요소를 연상시키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김중업 선생이 현대적인 디자인의 감으로 설계한 이 전시관 건물의 경우는 이러한 서양 현대 건축의 거장들, 그리고 김중업 선생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얘기되는 사람들의 디자인도 연상시키는 점이 무척 흥미롭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이 이제 조금 변경이 된단 말이죠. 가장 일차적으로 눈에 띄는 건 그 식당 건물입니다. 식당 건물이 변경 전 기공식 당시의 디자인에서는 약간 그 건물이 왼쪽의 대지 경계선하고 평행하지 않게 살짝 돌아간 상태의 그 건물 몸체였어요. 그런데 그 식당 건물이 그 대지 경계선하고 딱 평행하게 나란히 어떤 직교 체계 위에 이제 놓이게 되고요. 2층 데크라든가 어떤 그 그라운드 플로어의 바닥면의 형태도 조금 그 이전에는 자유로웠는데 이제 직교 체계 아래 놓이게 됐다는 게 가장 눈에 띄는 변경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막상 현장에서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더 건설에 용이하고 예산 내에서 지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눈에 띄는 변경 사안이 이제 다보탑의 위치죠. 처음엔 다보탑의 위치가 그 출입구 옆에 앞에 있는 정원에 세워졌다면, 이제 그 다보탑이 두 건물 뒷면으로 돌아가서 그 두 건물 사이에 놓이게 되고, 그게 처음부터 디자인을 그렇게 했는지 이 변경 안에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겨진 자료가 워낙 없어서. 그런데 이 변경 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두 건물 사이가 수공간으로 조성됐다는 거예요. 이 도면에 보면 이제 풀이라고 써 있고요. 그 모형이나 다른 외부 투시도에서도 그 수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에는 다보탑이 그냥 정원 위에, 땅 위에 이렇게 세워졌다면, 이 변경된 안에서는 그 수공간에 놓이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을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변화라면 식당 건물의 2층 데크에서 내려오는 그 경사로가 굉장히 길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식당에서 이 경사로를 따라 내려와서 전시관의 주 출입구로 출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 두 건물 사이의 거리가 처음보다는 조금 더 멀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에서도 경사로의 어떤 방향이나 길이나 이런 것도 조금 변화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식당 건물이 우리 전통의 지붕 모양을 모티브로 지어졌다고 했는데, 이걸 굉장히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 도면이나 모형만 가지고서는 정확하게 재료라든지 디테일을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지붕의 제일 꼭대기, 경사가 모아지는 그 꼭대기가 건물의 이 중점에서 살짝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게 인면도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요, 모형이라든가 다른 외부 투시도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살짝 대칭성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전통의 모티브를 바탕으로 두되 매우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 건물을 설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실제 건축되는 과정에서는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김중업 선생이 건축가협회 협회지에 조금 전에 그 도면을 출판을 했을 때는 그게 최종안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막상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변경된 안으로 지어지게 되는데요. 조감도처럼 찍은 사진에서 식당 건물과 전시관 사이에 있어야 할 경사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건물 사이에 계획됐던 풀, 수공간이 사라진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관 건물이 마주하고 있는 대로변에서 찍은 이 사진은 그 경사로가 사라진 대신에 조금 더 단순하고 아마도 짓기 편한 그 일반적인 계단이, 대로변에서 식당 2층 데크로 통하는 그 계단이 설치된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도면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했던 지붕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의 기와를 올렸으면 참 좋았겠지만 비용도 많이 들 거고, 실제 이 박람회 파빌리언이라는 것은 임시 건물이죠. 행사가 끝나면 이제 철거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거기에 그런 헤비한 지붕을 설치를 할 수 없었겠죠. 그냥 추정키는 굉장히 단순한 지붕 마감인데, 추정키는 아스팔트 싱글이나 뭐 이런 재료로 지붕을 마감하지 않았나, 이 사진에서는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래도 이 곡선을 굉장히 날카롭고 흥미롭게 실현한 것은 또 이 건물이 갖는 독특한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관의 그 두 동의 건물이 잘 드러나 있고, 두 건물 사이에 풀, 수공간이 사라졌고 경사로 대신에 일반적인 계단이 설치된 것과 두 건물 사이 뒤편에 다보탑이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러한 박람회 상황 속에서 한국관이 이렇게 서서 한국의 건축을, 한국의 아이덴티티를 김중업 선생 나름의 방식으로 이렇게 표상하지 않았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리아 하우스라는 식당은 그 메뉴판에다가 외부 투시도를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칼라로 채색된 그 외부 투시도가 있어서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뉴욕 박람회 공식적인 오피셜 맵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여러 국가관이나 여러 파빌리언들이 있는 가운데 한국관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역시 김중업 선생이 최종으로 생각했던 디자인대로 지금 한국관이 표시된 걸 볼 수가 있죠. 전시관과 그 식당 건물 사이에 긴 경사로가 있고 그 사이에 또 풀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64년 4월 22일 날 전시회가 개막을 했거든요. 그 개막일을 기해서 우리나라 최신부에서 참가 기념 우표를 발행을 했는데, 기념 우표 역시도 실제 실현된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그 최종안 건물의 상황을 단순하게 그려서 우표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중업의 1964년, 65년 뉴욕 세계박람회 한국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관은 전시관과 식당이라는 두 동의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시관은 유기적 형태의 현대적 디자인을 뽐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르꼬르비지에나 알바 알토아의 영향관계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건물, 코리아 하우스라고 불리는 이 식당 건물은 전통의 모티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가장 주안점이었는데 지붕의 경사라든가 자연스러운 곡선 등등의 요소에서 전통의 모티브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안은 기공식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초기안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 과정에서 변경된 변경안이 있고요. 또 최종 실현된 건물은 또 그것과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한국의 건축은 국제무대에서 어떻게 표상되어 왔는가? 결국 이러한 질문에 대한 김중업 선생의 답은 전통의 대표적인 형태 요소를 현대화하고 이를 현대 디자인의 카운터파트와 병치해서 잘 융합을 했다. 이런 방식으로 김중업 선생이 답을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엑스포에서는 과연 한국관이 어떻게 디자인되었는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안인데요. 1967년 몬트리올 엑스포에서 그리고 1970년 오사카 박람회에서 김중업과 더불어서 우리 현대건축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건축가였던 김수근 선생이 그 이어지는 박람회 한국관을 설계를 합니다. 67년 몬트리올 박람회 한국관은 김중업 선생처럼 어떤 형태 모티브를 현대화했다기보다는 우리 목구조의 체계를 또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디자인을 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형태를 현대화했거나 전통의 구축법을 현대화한 것 두 개가 자세히 보면 조금 차이가 있지만 크게 봐서는 전통의 모티브를 어떤 식으로든 현대화하려는 측면에서는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네, 1970년에 김수근 선생이 설계한 오사카 박람회 한국관은 60년대 한국관과는 큰 차이가 있죠. 60년대 박람회 한국관이 어떤 식으로든 전통의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현대화하려는 노력을 했다면 70년도 오사카 박람회 한국관은 당시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던 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한 건축 디자인, 하이테크 건축이라든가 과학의 원리나 자연의 원리를 건축으로 어떻게 형상화할까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천착해 있었는데 김수근 선생이 이제 세계의 흐름을 간파하고 이 오사카 박람회 한국관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박람회 한국관의 역사도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아주 근래 2010년도에 조민석 선생이 설계한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 건축의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한글 자모를 형상화해서 박람회 한국관에 도입하고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았던 디자인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박람회 세계 엑스포 한국관과는 달리 근래에는 이제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한국관 같은 것도 아주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이 경우는 한국관이라는 건물 자체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그 전시관 내에 어떻게 한국의 건축을 잘 전시할 것인가가 주요 관점인데요. 한국 도시의 현실이라든가 한국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측면에서 한국 건축을 서양 현대 세계 국제 무대에 표상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 건축가가 한국의 건축을 국제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표상한 첫 번째 사례로서 김중업의 한국관이 의미가 있는데요. 전통의 모티브 이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한국의 정체성을 표현했다는 면이 김중업의 당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곧이어 이제 국내에서 진행될 어떤 전통 논쟁의 귀결을 이미 미리 앞서서 예시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김중업 선생의 디자인 그리고 그 이후에 김수근 선생이나 여러 건축가들이 또 디자인한 한국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 건축이 미래를 향해서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김중업의 1964년, 65년 뉴욕 세계박람회 한국관에 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